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전염병과 도시의 관계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번에 도시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 급변하는 시대잖아요. 급변하는 시대일수록 사실은 우리가 지혜롭게 봐야 되는 건 변하지 않는 게 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변하는 거에만 계속 집착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변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내는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요. 변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가 주택은 제가 볼 때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뭐 요번에 우리가 재택근무도 하고 온라인 수업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집에 있었잖아요. 집에 있게 되면은 사실상 집이라고 하는 이 사이즈는 70년대에 만들어진 시스템이거든요. 우리가 핵가족화되면서 지금 4인 가족이 사는 어떤 세대만 사는, 그러니까 두 제너레이션만 사는 그런 공간 구조인데 재밌어요. 그 평면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방 3개 있고요. 좀 잘 사는 30평대는 화장실 2개가 있거든요. 이거는 매일매일 샤워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맞벌이 부부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평면도인 거예요. 핵가족이고 이제 애들이 각자 방을 쓰고 부부가 한 방을 쓰는 그런 구조죠. 근데 문제는 이 평면도는 주중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고 낮 시간 동안에 일하는 어른들은 회사에 갔을 때 작동하는 평면도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집에서 생활을 낮 시간에 하게 되면은 감당이 안 되는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시간당으로 소비되는 이 공간을 보시면은 대충 계산을 하면은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을 다 듣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 주택이 수용해야 되는 공간의 그 용량이 1.5배 정도 늘어나요. 한 155% 증가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있으면 너무 답답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평면도의 사이즈가 좀 더 커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퍼블릭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야외 공간을 나가야 되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공공의 야외 공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적인 외부 공간이 테라스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법규도 바뀌고 하면서 그런 게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종교도 많이 바뀔 것 같고 학교도 바뀔 것 같고 학교 같은 것들도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굳이 만약에 학교에 매일매일 갈 필요가 없다면은 우리 아빠도 엄마도 만약에 매일매일 출근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한 나흘 정도는 집에 살고 3일 정도는 지방에 가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새틀라이트 스쿨에 가가지고 수업을 들어도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로 상황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도시화가 그러면 이런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이 많아요. 그럼 도시가 붕괴돼서 다 지방으로 쪼개져 사는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저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안 바뀌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번에 우리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3가지 사건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천지 사태가 하나 있었죠. 신천지라고 하는 신흥 종교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고요. 이태원 클럽 사태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학교는 문을 닫았는데 학부모들이 학원은 애들을 보내요. 이 3개의 현상들을 보면은 신천지는 사실은 권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 공간을 이용해서 권력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태원 클럽 같은 경우에는 젊은이들이 짝짓기에 대한 본능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신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뭐 클럽도 뭐 다 가면 안 되고 뭐 흩어져서 살고 뭐 저밀도로 가족과 함께 살 것이다 이런 얘기는 거는 40 넘어가지고 애 낳고 결혼하신 분 얘기예요. 사실은 20대들한테 그 얘기하면 아무도 좀 귀뚱으로 들을 겁니다. 20대의 젊은 친구들은 모여야 됩니다. 30대도 그렇고 아직 짝을 못 찾으신 분들은 모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홍대에서 사건 나면 압구정동으로 모이는 거고 압구정동 어디든 모일 거예요. 그 불법으로 하면 어디 음지에서도 모입니다. 예전에 우리 90년대 때인가요?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뭐 12시 넘어서 영어 못하게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12시 넘어서 셔터 내리고 다 놀았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을 규제를 하잖아요. 다크웹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간을 이쪽을 차단한다고 하면은 음성으로 그런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모이는 것들을 막기는 좀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웬만해서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안 할 때 하면은 오히려 더 경쟁 우위를 갖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도시로 모인 이유가 뭡니까? 도시에 모였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똑똑해진 이유는 뭐냐면은 인간은 뭐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잊어먹었는데 뭐 1000억 개의 신경이 있고요. 뭐 100조 개의 뉴런이 있나 뭐 그래요. 시냅스가 있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인간이 시냅스가 많은 거거든요. 시냅스가 많아서 지능이 높은 건데 사실 대도시로 모이는 이유는 내가 혼자 갔을 때 내가 만날 수 있는 시냅스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경쟁 우위를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원리로 점점 도시가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인터넷 빅뱅이 한번 일어났고, 그 현대 도시를 이해를 하려면은 온라인 시냅스와 오프라인 시냅스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온라인 시냅스가 어느 정도 많고 오프라인 시냅스가 어느 정도 많은가, 어느 정도 밀도가 되어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전염병 때문에 흩어져 살 거라고 상상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화상 통화를 해서 연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손잡는 데이트를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가진 사람들이 경쟁 우위를 가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가 점점 효율적으로 스마트해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뭐 물류가 늘어나서 물류 로봇, 자율주행 로봇이 다니는 터널을 뚫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새벽 배송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죠. 12시 넘어서 교통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새벽 배송을 하면은 밤 시간에 도로를 이용하면은 다음날 딜리버리 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걸 제일 잘하죠. 근데 만약에 어느 도시가 지하 물류 터널을 만들어서 전화했더니 30분 뒤에 배달되는 도시가 있다고 칩시다. 다음 날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그 도시가 경쟁력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로 사람들이 모여들 거고, 그 도시로 자본이 모여들 거고, 그 도시로 창의적인 사람들이 모여들 겁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효율적으로 전염병을 컨트롤할 수도 있어요. 그게 파리예요, 사실은. 파리가 하수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염병에 더 강한 그런 도시를 만들었고, 많은 자본들이 모이고 그 자본가들에게 그림을 팔기 위해서 화가들이 모여들고 문화의 중심 도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단순하게 쪼개고 흐트러뜨리는 것만이 대수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21세기의 경쟁력 있는 도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황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열몇 번의 강의를 통해서 새로운 생각이 각 시대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계속해서 찾아봤어요. 뭐 어떤 때는 기후변화, 어떤 때는 공간의 융합, 뭐 여러 가지를 봤는데, 결국에는 딱 정리를 하자면 새로운 생각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약, 다른 하나는 융합입니다. 제약이 일어났을 때 융합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로 그것들이 하나의 원리로, 두 가지 단어로 제약과 융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제약과 융합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원리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이에요. 새로운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융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서양 사람들이 동양의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럴 때에는 어떤 사람이 열린 마음이냐 하면은 자기가 불완전하다는 걸 인정할 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집트예요. 이집트는 자기가 완벽하게 황금 비율을 찾았고 내가 신적인 거에 도달하는 완벽한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 발전이 없어요. 1000년 넘도록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그 예술의 형태가 나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불완전성을 인정을 한 거죠. 나는 불완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다음번에 더 좋은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년도 안 돼서 이집트를 뛰어넘는 예술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류 문명의 근본 정신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에서 찾아요. 이집트보다는. 그 이유는 계속해서 다른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졌고 나의 불완전성을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현대의 사회를 본다면은 어찌 보면 점점 디지털과 융합을 하라고 하는 쪽으로 내몰리는 아날로그 유기체의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아날로그의 상태를 갖고 있는 유기체의 몸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디지털과 융합하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치과를 가서 보철을 다 하죠. 나이 드신 분들은 심장에 스텐트를 받기도 합니다. 그 관상동맥을 확장시키는 고혈압약을 매일 먹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활만 보다가 스마트폰을 가지신 분들은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을 동시에 융합해서 쓰시는 분들이에요. 내 소유보다는 인스타그램 속의 사진이 더 중요한 세상이 되고 있어요. 이거를 융합하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도태가 되는 사회예요. 을지로에 있는 맛있는 카페도 못 가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계속해서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많은 그 미래를 예측하시는 분들이 사람들과 융합을 통해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세상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되게 순진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상황은 그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어찌 보면은 다른 사람하고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디지털과 융합을 하려는 게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 우위를 점하는 것보다는 기계와 연합을 해가지고 인공지능과 연합을 해가지고 더 다른 사람보다 경쟁 우위를 가지려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계속해서 디지털과 융합을 압박을 받는 사회가 돼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농업혁명이라고 한 게 첫 번째 혁명이었는데 농업혁명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간이 만든 생태계를 만든 거예요. 자연의 생태계는 수천 개의 다른 생물들이 공존하며 사는 거라면은 농업은 밀이든 벼든 옥수수든 하나의 품종으로 단일 품종으로 생태계를 만든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가상 공간도 인간이 만든 생태계예요. 이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서는 인간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인공의 생태계고요. 거기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은 디지털과 융합한 사람들만 접속할 수 있어요. 여기서 디지털과 융합하는 사람이란 스마트폰을 잘 쓰는 사람이죠. 인터넷을 잘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좀 더 빠른 와이파이를 가지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될 때 가상 공간을 접속해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영화를 보고 좀 섬뜩한 생각이 들었어요. 터미네이터 3편을 봤는데 뭐 터미네이터가 너무 많은 후속이 나와가지고 어느 게 오리지널인지 잘 모르시는데 사실 보면은 그래서 제임스 카메론이 1편을 만들었잖아요. 1984년도에 1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다음에 1991년도에 2편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 편의 후속지는 다 망작이었죠. 그러니까 진짜 오리지널로 본다면은 이 제임스 카메론이 1991년도 2편을 만들고 28년이 지난 다음에 2019년도에 3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보면은 몇 년 걸린 겁니까? 이게 30몇 년에 걸쳐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10몇 년 만에 하나씩 만든 거예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 세 편의 영화를 보면서 좀 섬뜩한 생각이 드는 게 1편은 터미네이터가 기계로 나오죠. 악당이에요. 엄청나게 냉혈한에 사람을 죽이는 기계입니다. 2편은 어떤 얘기냐면은 그 기계한테 인간을 위해서 싸울 수 있게 가르쳐요. 그래서 인간 주인공을 위해서 헌신하게 만들죠. 3편은 보면은요. 3편에 나오는 기계는 인간보다 더 인간답게 나와요. 섬뜩하게 막 옛날에 사실 2편까지는 못 웃었어요. 이 터미네이터 기계가. 3편에서 웃어요. 막 농담도 하고. 전혀 인간 같은 모습이 오히려 거기 나오는 터미네이터는 막 사람들한테 막 맥주도 권하고 개도 쓰다듬고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오히려 인간은 더 막 사라 코너 같은 사람들은 더 인간답지 않은 모습이에요. 더 항상 피해의식에 젖어 있고 막 이런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그레이스라는 새로운 캐릭터가 나옵니다. 미래에서 온 전사인데 얘는 반은 인간이고요. 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기계하고 연합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사이보그 상태로 기계하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인간하고 기계가 되게 모호해졌어요. 그 사이보그라는 얘를 인간으로 봐야 되는지 기계로 봐야 되는지 애매한 상태가 돼요.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기계도 점점 인간화돼 가요. 그러니까 기계하고 인간이 애매한 그 경계가 모호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같은 이 제임스 카메론이라고 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감독이 만든 영화가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죠. 아바타라는 영화 다 보셨죠? 안 보시면 스토리를 잠깐 보면은 미래의 외계에 가서 외계인의 그러니까 외계인을 유전공학적으로 만든 외계인의 몸에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인간의 정신이 들어가는 아바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그 유전공학적으로 만들어진 몸하고의 분리도 애매모호해지는 거고 외계인과 인간도 애매해요. 이게 도대체 외계인의 몸에 인간의 정신이 들어가는 애를 외계인으로 봐야 되는지 인간으로 봐야 되는지도 애매해지고 모든 그 외계인과 인간이 사랑을 나누는데 그것도 경계도 되게 모호해지고 하여튼 그런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계가 기계와 인간이 모호해지는 거 모든 경계들이 점점 모호해지는 시대예요 지금. 그 와중에 어떻게 보면은 도시라고 하는 것, 건축이라고 하는 것들도 무기체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유기체화 돼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프랭크 게리라고 하는 건축가가 한 거 보면 막 물고기 모양으로 된 꾸불꾸불한 형태가 나왔죠. 유기체 형태를 흉내내가지고 만든 빌바오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거가 껍데기만 흉내내는 거라면 최근 들어서는 에너지의 효율성을 따지는 건물이 나와요. 얘가 얼마나 탄소 배출량을 하는 건물인지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에너지 생산하는가도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에너지의 흐름으로 본다는 거는 제가 첫 번째 강의에 얘기했던 에너지의 흐름이 있느냐 없느냐는 유기체와 무기체로 나누는 그러니까 생명과 무생물을 나누는 경계거든요. 그러니까 건축과 도시를 점점 하나의 생명체로 보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기계와 인간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는 거예요. 기계와 기계 간의 경계도 모호해지고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IoT 기술이 발달해서 현재는 그렇대요. 기계하고 기계끼리가 다른 기계들이 다른 소프트웨어 랭귀지를 쓴대요. 그래서 기계끼리 소통이 안 된대요. 그거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자동차 회사에 가시면은 철판 자르는 기계가 있고 철판을 나르는 기계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그거가 인간이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다시 철판을 조립하는 기계로 넣어야 집안이 작동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세 개의 기계가 다른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 세 개끼리를 같은 소프트웨어 랭귀지를 쓰면은 서로 소통을 해서 철판 다 자르면은 철판 운반하는 기계가 오고 운반하는 기계가 조립하는 기계로 옮기면은 얘가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시대가 곧 올 거고요. 또 하나는 인간과 인간끼리의 소통이 더 활발해집니다. 인공지능을 다 이용을 해가지고 동시 통역 기능이 점점 발달하고 있죠. 요즘에 구글 같은 걸 보시면은 얼마나 빠르게 동시 통역이 되는지 놀라울 정도예요. 그게 점점 발달하면 인간끼리의 언어로 나눠져 있던 장벽이 다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인간과 기계의 소통이에요. 그것들도 음성 인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 점점 발달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기계가 점점 소통이 돼요. 음성으로. 그러면은 모든 기계, 그다음에 기계와 인간, 모든 인간이 하나로 완벽하게 소통되는 그 완결체가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꿈꾸는 IoT 세상이에요. 그래서 기계와 인간이 좀 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생태계가 되게끔 하는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맞이할 시대예요. 우리 시대의 표준어라고 하는 것들은 TV 방송에 나오는 게 표준어예요. 서울말이. 미래의 표준어는 뭐냐면은 컴퓨터하고 소통되는 언어가 표준어예요. 저는 시리 같은 거 안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말을 얘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 제가 하는 말을 얘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어린애들은 다 해요. 왜냐하면 얘들 인내심을 갖고서 점점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컴퓨터가 얘 말을 알아듣기도 하지만은 애들이 컴퓨터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은요, 컴퓨터하고 음성 인식 소통 안 되는 내가 하는 제 세대의 말이 사투리가 되는 거예요. 그 표준어라고 하는 건 인간과 어떻게 소통하느냐로 표준어로 이제 인간과 기계가 소통되는 언어가 표준어가 되겠죠. 인간의 몸하고 도시 공간 사이에도 점점 경계가 모호해질 거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되게 우려되는 거가 그거죠. 우리가 앞서 말한 인터넷 국제주의 양식에서도 봤듯이 기술이 압도하는 시대가 되면은 인간성이 점점 소외가 되고 단순화되면서 다양성이 사라지는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과 융합할 때일수록 점점 인간성이 뭔가를 좀 찾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이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경계가 모호해지는 걸 봅시다. 우리가 과거 식민지 시대 때 보면은 유럽 외에는 다 야만인으로 취급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야만인이에요. 지금은 아시아인하고 유럽인을 뭐 구분하는 것도 제가 애매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는 경계가 뭐 우랄 산맥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우랄 산맥 동쪽은 아시아인이냐?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 서쪽 사람하고 그 차이도 없어요, 사실은. 마찬가지로 저는 인간하고 기계의 경계도 점점 모호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점점 그렇게 돼가는 거를 우리가 아까 보셨던 터미네이터 영화에서 보셨다시피 서서히 거기에 설득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자체도. 그래서 21세기에 조금만 지나면은 기계와 인간을 나누는 것 자체가 되게 우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다. 사람의 생각이 계속 바뀌거든요. 저는 저만 보더라도 이 결혼관이라고 하는 거가 되게 많이 바뀌죠. 100년 전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100년 전에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집안들끼리 정략 결혼하는 거 결혼이었어요. 사람들끼리 막 한 200년 전에 더 그랬죠.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계몽주의의 산물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40년 전만 하더라도 큰아들 정도 되면은 부모님을 다 모시고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게. 그 정도로 점점 바뀌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인간성을 찾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시대에는 노예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시대가 바뀌면서 중세 시대 때 농노라고 하는 사회계층이 나왔죠. 근대 산업사회에 들면 노동자라는 계층이 나왔어요. 새로운 계층이 나왔죠. 그래서 많은 갈등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뛰어넘고서 현대사회에 와서는 소비자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지금은 소비자와 생산자로 나눠서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갈등이 이렇게 어느 정도 와해되는 그 되게 재미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수정궁이라는 게 하나 있거든요. 수정궁이라고 하는 엑스포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약간 삼천포로 빠지면은 영국 런던에서 그 여러 가지 제품들을 광고하는 그런 엑스포라는 걸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우려했던 거가 돈 많은 사람과 돈 적은 사람, 노동자와 자본가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곳에 와서 우려를 했는데 웬걸 뚜껑을 딱 열었더니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지냈어요. 행복하게. 이유는 뭐냐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제품이 압도당한 거예요. 새로운 계층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사회학자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비자라는 계층이 하나 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왕하고 노예하고가 나눠져 있었죠. 귀족하고 이렇게 딱딱. 근데 지금은 어때요? 손님이 왕이죠. 돈 쓰는 사람이 왕인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서 내가 신분적으로 항상 왕이라고 하는 신분을 유지할 수 없지만은 대신에 돈 쓸 때는 왕이 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신분이 시간당으로 쪼개지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그렇게 항상 보면은 새로운 시대가 되면은 새로운 사회 계층이 만들어지고
그게 그 다음으로 사회를 진화시켜 나가왔습니다. 근데 지금의 사회가 디지털화 되면서 뭐 기술이 압도하는 사회가 되고 개인은 사라지고 획일화될 가능성이 높지만은 이때 또 새로운 계층이 나오면서 그 새로운 계층이 또 다른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서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과연 인간다움이 어디서 오는가? 이게 더 오히려 제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새로운 생각을 만드는 데 포커스를 맞춘다기보다는 도대체 뭐가 인간다운 거냐? 이 질문을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사회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인간다운 것도 계속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있을수록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찾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위기를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보면은 항상 새로운 생각은 위기와 다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지구온난화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농업혁명이라는 게 생겨났잖아요. 다른 문화권의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생각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갈등과 충돌이 있다고 해서 항상 자동적으로 새로운 생각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생각은 갈등과 충돌을 화합시키려는 마음이 있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뉴턴의 역학과 맥스웰의 전자기학이라는 갈등이 있었어요. 둘이 공학적으로 이게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태가 있었어요. 그때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천재가 나와서 이 갈등을 한 방에 해결한 거죠. 저는 아인슈타인의 위대함은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갈등을 찾아내서가 아니고요.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는 다 합니다. 문제 제기하는 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절반의 성공이에요. 문제 제기도 못하면 문제겠지만은 문제 제기가 된 상태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거를 봉합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아인슈타인 또 위대한 건 뭐냐면은 역학하고 전자기학의 모순을 합치기 위해서 시공간이라고 하는 상대성 이론을 새롭게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뭔가 다른 충돌이 일어나면은 제3의 그걸 융합할 수 있는 새로운 그 갈등을 화합할 수 있는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지금 시대를 우리가 한마디로 보면은 인간과 기계가 융합을 해야 되는 시대예요. 분명히 갈등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뭐 타다라는 그런 사태에서도 많이 봐왔고 기존에 있었던 그러니까 기술이 바뀌면서 권력이 재구성되고 그 가운데 항상 만들어지는 것들은 그 권력의 재배치가 생겨나거든요. 그럼 기성의 권력을 갖고 있는 기존의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게 저항을 하게 돼 있어요, 항상. 근데 그게 갈등으로 나타날 텐데 그거를 많은 갈등들,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융합해야 되는 이 시대에 많은 갈등이 나타날 텐데 그거를 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생각이 필요한 시대다. 그래서 실제와 가상이 또 융합을 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지금. 그래서 완전히 기존의 차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만들어낼 때가 된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냐? 그런 창조적 영감을 갖고 오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화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들끼리의 갈등을 그대로 내가 힘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겠다는 생각보다는 갈등이 있을 때는 새로운 생각으로 그 둘을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창조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갈등을 찾아내시고 그 갈등을 화합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되게 장시간 제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뭐 나름 개인적으로는 되게 원대하게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이 책을 사실은 이 구상을 하게 된 거는 맨 처음에 시작은 사실은 건축가 학생으로 있을 때 시작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동양 건축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 르코르비지아 미스를 얘기하는 걸 시작을 하다가 그게 점점 이야기가 커져서 지난 제가 어렸을 적에 한 20년 정도의 생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긴 스토리가 나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여러 시대의 저의 생각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뭐 카바하는 거로는 거의 시간의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20세기, 21세기까지 해서 장시간의 시간 동안에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정확하게 썰을 풀었는데 이 긴 시간을 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사람에 대해서도 이해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만약에 잘 따라오셨다면은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실 때 공간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 더 생겼으면 합니다. 그래서 공간으로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공간으로 사회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미래를 더 예측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개념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더욱이 좋지 않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르게 생각하는 중요한 차별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